자, 세계사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세계 형성과 동요인데 저번 시간에 로마를 다 못 끝냈어요. 로마를 못 끝내서 그 뒷부분 조금만 더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로마의 발전과 문화, 실용적인 로마 문화 특징. 그리스, 헬레니즘, 크리스트교의 융합. 로마에서는 다 융합되지 뭐 땅이 워낙 넓잖아. 일단 로마의 영토가 워낙 넓으니 문명이 로마 이전에 가장 발달했던 그리스 문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또 막판에 콘스탄티누스의 공인 이후에 크리스트교, 세 가지 문화가 융합되는 로마 문화. 로마 문화 하면은 가장 큰 특징, 이 법률이거든. 로마가 지금도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률. 앞에 먼저 얘기했습니다. 12표법 얘기했었죠. 12표법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 의한 법, 로마 시민들에게 있는 시민법으로 발달을 합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시민들만을 위한 법이었어. 그러다가 로마가 점차 확대되면서 제국에 있는 모든 자유민, 노예들은 제외하고 제국 전체에 있는 자유민들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12표법, 시민법, 만민법 이렇게 발달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였던 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법 체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엄청난 법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건축, 계획도시, 도로망을 건설했고, 원형 경기장, 공중목욕탕, 상수도 시설, 그리고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그 유명한 콜로세움도 로마가 만들었었죠. 자, 됐습니다. 로마, 실용적인 로마 문화 했고, 근데 그 강력했던 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았어요. 이사 갔잖아요. 일로 이사간 동로마는 살아남았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훈족,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흉노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훈족과 게르만족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이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건 프랑크 왕국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배경은 훈족의 이동입니다. 훈족이 서쪽으로 점점 진격해 오자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훈족이 진격해 오는 이 땅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훈족이 오자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게르만족의 이동, 훈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약화돼서 국경이 너무 약해져. 옛날에 로마면은 이게 쉽게 못 들어갔을 텐데 로마가 약해지니까 게르만족이 로마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중세의 시작이라고 한다고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여러 개의 게르만 왕국이 등장을 했거든.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 자, 보다시피 프랑크, 부르군드, 서고트, 이베리아 반도에 있죠. 반달 이런 여러 나라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랑크 왕국을 볼 겁니다. 우리는. 자, 프랑크 왕국입니다. 중세의 시작에. 프랑크 왕국은 클카피카입니다. 클카, 그리고 뒤에 나올 거야. 피카. 클카피카를 기억합시다. 먼저 클로비스입니다. 클로비스는 게르만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게르만족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긴 믿는데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쫓겨났던 아리우스파, 니케아 공의회 우리 앞에서 했었지.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가 인정받으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사람들은 쫓겨났거든. 그 쫓겨났던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었어, 게르만족은. 근데 클로비스가 저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 나서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왜? 그 땅을 차지하고, 여기는 원래 로마 땅이었잖아. 프랑크 왕국이 있던 땅, 지금의 프랑스 땅. 이 땅은 로마 땅이니까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종교를 받아들인다. 개종. 그리고 메로베우스 왕조라는 왕조를 세워요.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게 클로비스입니다. 그리고 카롤루스 마르텔,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클로비스는 왕이었는데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제라고 해서 국무총리 같은 거야. 국무총리. 근데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해. 특히 카롤루스 마르텔은 프랑스 땅에 있으면서 이슬람의 침입을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격퇴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우마이야 왕조의 그 진격을 멈춘 거죠. 카롤루스 마르텔이 우마이야 왕조가 아프리카를 넘어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진격해 올 때 그 피레네 산맥에서 막아냈다고 했죠. 그 앞에서 카롤루스 마르텔 클카 했습니다. 다음 피핀이라는 사람인데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이에요. 이 피핀은 아버지가 궁제였다 했잖아요. 카롤루스 마르텔이 왕이 아니었어. 근데 피핀은 모든 권력이 나한테 있는데 왜 저 클로비스의 후손들이 메로베우스 왕가가 아직도 왕이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점령을 한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기증을 하냐? 로마의 교황에게 기증을 하고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를. 그러면서 메로빙거를 멸망시키고 메로베우스를 멸망시키고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을 했습니다. 클카피 다음 카 다시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인데 서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어요. 영토가 엄청 넓어졌다는 거지 프랑크 왕국이. 그리고 이 카롤루스 대제가 한번 이렇게 교황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하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딱 드는데 교황이 서프라이즈로 황제한테 카롤루스 대제한테 머리에 뭘 씌워줘요.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 왕관이 뭐였느냐? 그동안은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카롤루스가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크 왕국의 왕에서 서로마 황제가 된 거야.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교황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옛날에는 서로마 황제가 지켜줬었는데 이제는 서로마가 멸망했으니까 그동에서 새롭게 싸움 제일 잘하는 프랑크 왕국의 왕에게 서로마 황제 대관 줄게. 대신 너 나 지켜줘. 너네 아빠는 옛날에 땅도 줬으니까 너도 잘할 거야. 이거죠. 자, 클카피카입니다. 클로비스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웠고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으며 카롤루스 마르텔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을 막았다. 피피는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을 했고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 대관을 받았다. 카롤루스는 문화 방면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래서 서로마 멸망 이후 좀 주춤했던 그 문화를 부흥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하지만 카롤루스 마르텔이 죽자 프랑크 왕국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 아들들이 단합을 못해요. 아들들이 계속 싸우고 지들끼리 땅을 나눠가죠.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이 두 조약이 맺어지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영토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서프랑크가 프랑스고 동프랑크는 독일이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겠죠. 자,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이 지역이 좀 빈집이 됐을 때 2차 민족 대이동, 앞에 1차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었잖아. 그리고 게르만족이 세웠던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그 게르만족의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분열되고 나서 혼란기 일때 2차 대이동, 이번엔 노르만족의 이동이 있어요. 자, 노르망,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핀란드 있는 그 동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쉽죠. 바이킹족이 이동을 시작해요. 유럽 해안과 내륙까지 진출을 해서 사방에서 이 바이킹족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얘들이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노브고로드 공국, 시칠리아 왕국 등 곳곳에 노르만의 왕조를 세웁니다. 특히 시칠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야, 여기 로마 앞에 있는 땅입니다. 이 곳까지 바이킹들이 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프랑크는 분열되었지, 노르만족이 사방에서 쳐들어오지, 아무도 날 지켜주지 못해. 나는 힘이 없어.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한테로 모여들어요. 이 사람은 돈이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무장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갑옷을 입고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봉건제입니다. 장원, 이 장원에 기초한 지방 분권적 질서. 이 장원에는 A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A라는 기사가 이 동네에서는 왕입니다. 성립, 전사계급, 기사, 이들이 지방 세력가로 성장을 해요. 전사계급은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무력을 갖췄겠지. 그리고 그 무력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A가 보호를 해주는 거야. 내 땅에 와서 보호를 해주겠다. 지역민 보호. 하지만 공짜는 없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대신 너희들은 나에게 예속된 농민이 되어서 내 땅을 경작을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A는 이 작은 지역의 기사로서 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하지만 A 혼자서 이 작은 땅은 지키더라도 뭐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이 있어. 상대 세력이. 잠깐만 그립시다. 이렇게 큰 나라랑 싸우기에는 A 혼자는 힘이 약하네. A는 그 동네 자기보다 더 센 B를 찾아가요. 그래서 B한테 뭐라고 하느냐. 저 이웃 세력이 나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충성을 하겠다. 대신 너는 나를 보호해달라. 너가 만약에 다른 나라랑 싸우면은 나는 언제든 군대를 끌고 와서 널 위해 싸워줄 준비가 돼 있어. 대신 너도 나를 보호해줘야 돼. 그리고 이 땅,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 땅은 아무리 너라도 건들 수는 없어. 우리는 서로 의무를 다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군사적 의무를 할 테니 너는 나의 봉토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B는 주군이 되고 여기는 봉신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불러요. 쌍무적 계약 관계. 좀 지웁시다. 뭐야? 자, 아까 얘기했던 A, 힘이 좀 작은 기사가 그 지역의 더 큰 세력에 가서 주군과 봉신의 쌍무적 계약 관계. 이 쌍무적 계약 관계는 지배층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B가 땅이 더 크다 하더라도 B가 땅이 크고 A는 작다 하더라도 B는 A의 땅에 간섭을 할 수 없다. A는 이 동네에서는 왕이거든. 대신 B가 전쟁 나면 나는 군대를 끌고 가긴 해야 돼. 그건 계약이니까.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가야 되는 겁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이게 봉건제도입니다. 지배층 간의 관계예요. 왜? A는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잠깐만. 아까 A의 그 장원 구조 내부로 가봅시다. A가 다스리는 땅. A는 기사였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사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장원이라고 한다 했죠. 장원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봉토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장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 이때는 뭐 노르만족이 막 사방에서 왔다 갔다 해. 막 사방에 여기 언제든지 노르만족이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다른 지역하고 뭐 무역하고 이런 건 좀 힘들어. 그래서 자급자족적인 경제 체제 그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농노 이 사람들 농노라고 하는데 A 같은 영주에게 예속된 부자유민입니다. A는 기사인 동시에 영주인 거죠. 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주 직영지를 경작을 하고 부역과 공납의 의무 가서 일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바쳐야 돼. 공납도 바쳐야 돼. 거주 이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노예보다는 좀 좋은 게 있어요. 로마의 노예와는 다르게 재산을 소유하거나 결혼은 할 수 있어. 로마 노예는 이것도 못했거든. 근데 이들은 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이면은 뭐 일주일에 3일은 가가지고 영주의 땅을 경작을 해주고 3일은 자신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거죠. 뭐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이때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지만 자신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다. 농노와 영주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지배층 내부는 주종관계라고 해요. 봉건제도에서 봉건제 사회인데 지배층 내부, 뭐 제후와 기사, 제후와 국왕, 뭐 이런 것들 지배층 내부는 쌍무적 계약 관계. 반면에 지배층인 영주와 농민 사이의 관계는 보호하고 대신 공납과 의무. 이거는 쌍무적 계약은 아니죠. 뭐 농노가 파기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 구조 보면은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황제와 국왕이 있고 대제후 있고 제후가 있고 기사가 있어. 이런 거를 개서제를 이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사료는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이 좀 많으므로. 중세 장원의 모습. 영주의 성 이렇게 있고 영주나 장원 관리인의 거처로 전시에는 농노들이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교회, 당연히 교회의 세상이었겠죠. 주일에는 장원에 속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주일은 일요일이죠. 이때도 일요일은 있었습니다. 경작지, 공동 경작의 편의를 위해 올타리를 치지 않았고 길쭉하게 이렇게 경작을 했어요. 공동 방목지, 가축을 키우거나 땔감을 얻기 위해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근데 영주한테 돈은 줘야 됩니다. 영주 땅이거든. 그리고 재분소와 대장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영주 소유예요. 역시 이용료를 줘야 되고 강제 사용. 뭐 내 맘대로 만들어서 다른 거 못 써요. 그냥 무조건 이거 써야지만 돼. 이게 장원의 모습입니다. 자, 봉건 국가의 발전. 아까 얘기했던 서프랑크, 동프랑크 이런 나라들 좀 이제 자세히 좀 보도록 합시다. 서프랑크, 지금의 프랑스 땅이라고 했었죠. 여기에는 카페 왕조가 들어서요. 휘그 카페라는 사람이 만든 왕조인데 프랑스 최초의 왕정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정말 힘이 약했어요. 왕의 힘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 지방 분권적 봉건 국가. 왕이 있긴 있대. 왕 밑에 이런 대제후가 있고 또 제후는 제후들 그 밑에 기사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봉건제 국가인 카페 왕조. 동프랑크는 카페 왕조에 비해서는 왕권이 좀 강했던 것 같아. 오토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서로마 황제로 대관을 받았네. 앞에 카롤루스 대제가 받았잖아. 그 이어서 서로마 황제로 대관을 받았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이거는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된다. 그리고 노르만 왕조. 아까 얘기했던 그 노르만족이 사방에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노르망디공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닉네임이 정보광이야. 싸움을 정말 잘했나 봐요. 정보광 윌리엄, 바이킹 출신. 사방에 막 치고 다니니까 프랑스의 이 카페 왕조에서 어느 날 윌리엄을 불러. 그래서 뭐라 하느냐. 야, 그만 좀 쳐들어오고 우리가 땅 줄게. 너 우리 땅에 정착해서 살아. 그래서 노르망디의 땅을 줍니다. 나중에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는 그 땅. 그 땅을 줘요. 그래서 윌리엄은
노르망디 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노르만 왕조를 세웠는데, 노르망디 공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싸움을 멈추지를 못해요. 남 공격하고 쳐들어가는 게 자기의 최대의 강점인데 멈추지 못해. 그 흐름을. 그래서 노르망디 땅에서 바다를 보니까 저 멀리 영국이 있거든. 영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프랑스로는 안 쳐들어가. 왜? 프랑스의 왕한테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었잖아. 윌리엄도 봉건제에서 노르망디 공이 되었으니까 대제후인 거지.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했잖아. 그러니 프랑스 땅으로는 안 쳐들어가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영국의 노르만 왕조를 세워요. 앵글로색슨족이 등장이죠. 영국 땅에 지금을 영국을 지배하고 있는 앵글로색슨족이 이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세웠고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서 둠주데이북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토지 대장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자, 각국의 봉건 국가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았네요. 좀 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내용이 워낙 좀 복잡한 거라서 간단하게만 보면 게르만족의 그 클카피카 했습니다. 클카피카 카를로스 대제 했고 분열됐다.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의 분열. 그리고 그 이후 노르만족이 쳐들어오면서 혼란을 겪자 사람들이 모여. 근데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있는 지배층 간의 모임이 있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피지배층과 지배층 간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배층 간의 관계는 쌍무적 계약 관계에 따른 거고 그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관계는 장원에서 그 영주와 농노의 예속 관계 이렇게 나눠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건 전체적인 특징이었고 각 국가별로 세부적인 특징을 조금 보니까 서프랑크는 대표적인 봉건 국가였다. 동프랑크는 서프랑크에 비해서는 좀 왕권이 강한 오토 1세에 의해서 왕권이 강한 신성 로마제국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만족에서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은 싸움을 정말 잘해서 영국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에서 둠주데이북 같은 거 만들고 노르만 왕조를 열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노르만 왕조를 열었던 노르망디 공 윌리엄.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는 노르망디 공으로 프랑스 왕한테 충성을 다해. 그리고 동시에 영국 왕입니다. 영국 지배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영국 왕은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 원래 봉건제에선 그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이게 나중에 영국 왕하고 프랑스 왕하고 싸우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영국 왕인 동시에 노르망디 공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둘의 전쟁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2학기 때 하게 될 겁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과서 좀 볼게요.